이제 효명제 때 되면 이게 7대고 이제 9대인데 이때 되면 영태우라고 섭정인데 저 효명제가 이제 어렸을 때 왕이 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불교가 저 때만 해도 엄청 이제 점점 쫙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탑을 만들어 저희 영명사라고 북위의 최대 사찰이에요. 낙양으로 이제 수도를 천도하고 수도를 낙양으로 천도했다는 것도 이 용문석굴이 낙양이거든요. 낙양으로 천도했다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륙으로 들어가면 유목민의 정신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근처로 수도가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륙을 이제 지배하겠다. 이렇게 있고 여기 회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남조고 여기가 북조, 북위가 이쪽을 다 통일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중앙으로 가서 전체를 내가 장악하겠다.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요. 근데 중앙으로 들어갔다가 자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 낙양에 절을 만들었는데 그게 영명사인데 그 낙양가람기라고 양현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낙양이 이제 나중에 전쟁으로 초토화되고 난 뒤에 예전에 자기가 다녔었던 그 절들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쭉 거기다가 기술해 놓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국어교과서인가 보면 이조년인가 그 있잖아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은 유구한데 인걸은 간 거 없네. 딱 이렇게 그거 못 들어봤어요? 거지부터 평생 어리 꿈이런가 하노라 뭐 이렇게 그렇게 짧게 쓴 게 아니고 그거를 회상하면서 이 양현지라고 하는 사람은 책을 만든 거예요. 옛날엔 여기에 뭐가 대단한 게 있었는데 고려시대 때도 그거 누가 하나 그 개경과 관련해서 그거 하나만 글만 남겨뒀으면 대박입니다. 지금 어떤 그 뭐 사상서, 철학서, 그 다음에 뭐 역사서 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만 딱 있으면 엄청나게 뜨는 책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별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양현지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대단한 사찰들이 없어진 걸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사찰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 가면 이런 절들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세계 최대 건축물이 나옵니다. 그게 147m짜리 탑이에요. 좀 놀래봅니다. 좀 놀래봅니다. 이거 야, 나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이거 사람을 뻔뻔하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500년대 구층탑을 지었는데 147m야.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나라에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줬나요? 와우 아파트 지었다가 아파트 무너졌어요. 그게 5층짜리인가 그래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제일 우리나라에서 높은 건물이 3.1빌딩이에요. 3.1빌딩. 3.1빌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31층이라 3.1빌딩인데 90m밖에 안 되잖아요. 3m 계산하면 500년대 147m라니까요. 근데 저 탑이 저 영태우가 이때는 영태우, 저 효문제 때는 풍태우, 이제 유명한 태우들이 있는데 저 영태우가 그 탑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왜 황룡사 구축목탑을 가장 높은 목조 건물이라고 할까요? 저기 더 높은 게 있었잖아요. 제가 저 건물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저기를 몇 번을 갔습니다. 중국에. 그리고 제가 늙었다는 걸 그때 자각했지. 저기 굉장한 유적지인데요. 저기가 가니까 관리인이 없더라고요. 문자가 놓고 어디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중국은 유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더라고요. 2번이나 갔는데 없었어요. 2번인가 3번인가 갔는데 제가 없었어요. 계속. 그런데 제가 왜 늙었다고 생각하냐면 예전 같으면 넘어갔습니다. 나 너무 궁금해서 넘어갔어. 넘어갔어. 그 철망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뭐
진짜 다무를 해놓는 건 아니고 유적지인데 그걸 무슨 뭐 다무를 해서 뭘 지키고 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황룡사지 같은 거예요. 황룡사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었으나 못 넘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거보다 더 심한 거를 넘었어요. 넘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점잖아지더라고요. 땅이 나를 땡겨. 나 중력이 이렇게 강한지 몰랐네. 나이 먹을수록 중력의 힘이 굉장히 이게 중력이라고 하는 게 가장 약한 우주의 힘 중에서 가장 약한 힘이 중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여러분도 그거 안 느끼세요? 그래 조금만 움직이면 사람이 자꾸 어디에 앉아. 이게 참. 그래서 그걸 못 넘어간 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다 보여요. 밖에서 이렇게 봐도 다 이게 이 펜스로 쳐놓은 거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래서 저 전기를 한번 받아봤으면 했는데 저 탑이 왜 황룡사 9층 목탑처럼 최고의 목탑이라고 얘기를 안 하냐면 저기는 밑에 상당 부분을 흙으로다가 벽돌로 했습니다. 벽돌로. 정확하게 말하면 벽돌로. 그래서 저거는 순수한 목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최고의 목탑을 황룡사 9층 목탑으로 봐요.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오래 건축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저런 것도 얼마 안 걸려서 만들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황룡사 9층 목탑 우리 1년 만에 만들었다. 뭐 수십 년 걸려서 나무를 짠물에 넣고 삶고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금 우리랑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장인 정신 없습니다. 그리고 장인 정신이 좋은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뭐 장인 정신이 있어서 뭐 명품을 만들어야 그런 거 아닙니다. 싹 쓸 만큼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내면 돼요. 그게 동아시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 현대에서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예를 들어서 프린터 하나를 만들어. 그러면 걔네는 뭐 자동차를 만들어. 그러면 몇십 년 쓸 거를 만들어. 몇십 년씩 안 씁니다. 사람들이. 쓸 만큼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딱 바꾸는 주기 정도로. 마치 스마트폰을 20년 쓰도록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2년에서 3년 쓰도록 만들어서 팔면 돼. 스마트폰을 20년 쓰도록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아. 20년 쓰도록 만들어. 2년에서 3년 쓰도록 만들어서 60만 원 받아. 이게 팔린다니까요. 이게 팔린다니까요. 사람이. 왜? 어차피 그렇게까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인 정신이 꼭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축도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저기 바르셀로나의 저 가우디 가족 성당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너무 오래 만들어서 지금 보수하고 있어. 완공되기 전에 보수를 해. 발주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아파트 청약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년 뒤에 입주입니다. 이게 무슨 그냥 도라이 수준이 아니고 이건 짱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빠른 게 꼭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아니에요. 빨라도 상태가 좋은 게 최상. 근데 우리는 이제 개발 시대 때는 약간 너무 빠른데 치중하다 보니까 약간 상태가 떨어졌어.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지. 모든 건축은 빠른 게 최고예요. 빠른 게 최고예요. 공기 단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최대 단점이 뭐냐면 황룡사 9층 목탑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무슨 일이에요? 벼락이 떨어져. 너무 높은 건물을 세워놓으니까 피레침 개념이 없잖아. 벼락이 떨어져. 벼락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에는 지금 다 나무인데. 나무라고 제가 힌트까지 주는 거예요. 나무 건물에 벼락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불이 나겠죠. 그죠? 나무 건물에 벼락이 떨어지면 벽조목이 돼서 도장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불이 붙겠죠. 불이. 예, 불이 붙겠죠. 그러면 저렇게 고층 건물에 위에서 불이 붙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화재 진압 못하죠.
화재 진압을 할 방법, 지금도 화재 진압이 안 돼요. 목조 건물은. 그런데 예전에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타깝게도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534년에 그러니까 한 20년도 채 안 돼서 끝납니다. 근데 저 건물이 그 당시에는 저런 식의 건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봐. 풍경이 54,000개. 여러분들은 잘 안 놀란다. 탑 주변에 종이 쫙 달렸다는 거야. 이게 지금 금색으로, 그러니까는 황룡사 구축목탑 같은 걸 생각을 하시고 그 옆에 금색 종이 쫙 돌렸다는 거거든요. 몇 개 돌려서는 저 54,000개를 쓸 수가 없어요. 아예 쫙 이렇게. 그리고 이게 높이 올라가면 바람은 위에는 언제나 불어요. 언제나 불어요. 여러분도 그 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이게 뭐 한 20층 이 정도 말고 더 위로 올라가면 집이 약간씩 흔들립니다. 보통 때도 약간씩 흔들립니다. 그런 거 안 느끼세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 낮은 데 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좀씩 흔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는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느끼면 정상적인 거고 못 느끼면 인생 편안하게 사시는 거예요. 뭐 굳이 그걸 느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태풍 불고 이러면 더 흔들리죠. 하지만 다 안전하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계산해서 위험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풍경이 54,000개, 10리 밖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고 100리 밖에서도 탑이 보인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롯데 제2롯데월드. 그 근처에 이렇게 가기만 하면 다 보이죠. 그 반지의 제왕, 그 사우론의 눈, 이렇게 반지의 제왕 그 탑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샴페인이라고도 하지만 반지의 제왕 눈깔로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으면 말아요. 뭐 꼭 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들어보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야. 대충 들어도 돼. 그렇게 해서 진짜 저 잠실 인근에 꼭 잠실까지 안 가더라도 그 인근에만 가면 그게 다 보이죠. 다 보이죠. 그런 식의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저 탑이 이제 굉장히 대단한 이제 양현지의 낙양가랑기의 저 탑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뭐냐면 달마대사이가 처음으로 나와요. 달마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 그러니까 달마가 실존 인물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달마가 실존 인물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근거로 삼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록이 저거예요. 근데 저걸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달마가 이 영령사라고 하는 절이 우리식으로는 황룡사 같은 절이에요. 딱 황룡사 같은 절이에요. 북위의 최대 사찰. 그리고 거기에 이 양반이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가 인도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다녀본 바로도 이런 절을 본 적이 없대. 눈이 돌아간대. 눈이 돌아간대. 그래서 그 위에 황금색으로다가 이게 풍경도 그렇고 전부 금색입니다. 그다음에 맨 꼭대기에 상륜부라고 하는데 거기도 금색이에요. 거기서 막 빛이 이렇게 번쩍번쩍하면 막 너무너무 대단하게 보이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큰 건물들을 많이 봐서 그런 거고 그냥 여러분 어렸을 때 저런 걸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영화나 이런 거 어렸을 때 보면 맨하탄의 잠 못 이루는 밤 이렇게 거기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착 나오면서 그 맨하탄에 이렇게 마천루들 다 보면 미국은 확실히 뭔가가 있는가 봐. 뭐 이런 생각을 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식의 뭔가 이렇게 촌놈의 우리나라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별 볼 일이 없었으니까 이 나라가 뭘 이렇게 건물다운 건물이 별로 없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던 시절에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서 스카이라인이 저렇게 보면 야 저건 뭐 미국은 진짜 뭐 대단한 나라인가 봐 뭐 이런 생각을 하듯이 달마도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막 구름 속에서 뭐 이렇게 빛이 번쩍번쩍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풍경 소리도 막 엄청나고 이러니까 이 달마가 그 탑을 이렇게 돌면서 나무라고 하는 거는 나무로 지어진 탑이에요. 이래서 나무가
옥탑이라서 나무라고 하고 다니나? 나무는 귀합니다. 귀합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할 때처럼 귀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신심이 저절로 나는 거지. 너무 장엄한 걸 보니까 신심이 막 저절로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금강산에 가면 거기 배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절하는 이렇게 언덕, 둔덕 이런 데 있는데 거기에 딱 서면 주변을 쫙 보면 진짜 너무너무 경치가 아름답고 그다음에 거기에 진짜 단무갈보살이 막 출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된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나무 이렇게 귀합니다 이러면서 탑을 돌고 이렇게 했었대요. 그게 기록이 다야.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이분이 파사국 사람이라고 나와요. 페르시아 쪽이라는 거. 이건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에요. 왜? 보통은 달마대사를 나중에 이제 700년대, 800년대에 나온 기록들을 보면 달마대사를 남인도의 향지가 나라 이름인지 국왕 이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다 자료를 찾았었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나라 이름으로 나오고 어떤 데는 국왕 이름으로 나와. 그래서 향지 국왕의 셋째 아들. 보통 일반 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서술은 그겁니다. 남인도 향지 국왕의 셋째 아들. 그러면 인도 사람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달마는 자기가 페르시아 쪽 사람이래.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냐면 저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쪽 계열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가 만약에 실존 인물이라면 아프간 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달마가 이제 나중에도 또 그런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좀 미스테리한 게 많아요. 저게 약간 역사적인 부분은 요만큼 정도밖에 없고 사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나머지는 막 이렇게 전설 같은 게 막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학문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래서 나중에 전설적인 것들이 또 한 번 더 바뀌어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수맥을 차단하고 있잖아. 달마가 수맥 차단용. 아니에요. 달마도 수맥 차단하는 거 모르세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본에서는 오뚜기가 된 거고. 달마가. 제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뚜기 마크 이게 일본 달마 인형이에요. 달마 인형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라고 하는 사람은 워낙 이렇게 신비한 이런 것들과 많이 얽혀 있어서 정확한 판단은 안 되는데 일단 그렇다고 치고 역사적인 기록은 저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다라고 할 때도 저 광동성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는 남인도의 향지국 국왕의 셋째 아들이다. 이런 설과 관련해서 남인도 설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배 타고 오는 거고 갈 때는 또 총령으로 가요. 총령으로 가면 인도를 돌아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달마가 여기 사람이냐 두 가지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올 때는 또 이렇게 왔다 하고 갈 때는 또 이렇게 간대. 그래서 달마가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보통은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그걸 다 이렇게 뭐 더 이상 뭐 연구할 것도 없어요. 자료가 없어. 가장 유력한 거는 아프가니스탄 쪽 사람일 거다. 그러니까 가장 유력합니다. 가장 유력해. 그래서 저 양반이 이제 뭐 당신이 저 때 150살이래. 근데 저건 인도 사람들 흔히 쓰는 구라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나이를 되게 잘 속여요. 인도에서 온 승려들이 거의 대부분 나이를 속입니다. 왜 속이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이게 속이면 잘 먹힙니다. 동아시아 사람한테. 이유가 뭘까요? 외국인이라 나이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익숙한 것만 구분하거든.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는 나이 구분을 할 수 있죠. 저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짐작되잖아요. 외국인이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 동아시아인을 봐도 나이 구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되게 젊은 줄 알아. 여러분들도 되게 젊은 줄 알아. 내가 네 할미뻘이다 이놈 새끼들. 이런데 이태리 같은 데 가면 그 사람들이 눈이 좀 안 좋아서 뻐꾸기를 날려요 할매들한테.
아니 그런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그것만 구분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밀어도 구분 못한다. 그러니까 조건 중에 하나만 삭제를 해도 나이 구분을 잘 못해요. 나이 구분을 잘 못해요. 제가 사실 젊어 보여서 그렇지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잖아. 제가 일제시대 때도 살았고 안 죽고 계속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울버린 같은 사람이야. 안 죽어. 계속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마가 15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저런 스타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기록에 보면 저걸 도대체 어떻게 가늠해야 될까?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150 사는 사람 별로 없어. 아마 아예 없을걸? 아예 없을걸? 그래서 저걸 믿을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인도 사람들은 이 구라를 잘 쳐. 그리고 천하에서 가장 장엄하고 소리가 중천에 미친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건 뭐 100%. 100%. 그리고 일천척이라고 하는 거는 저거는 양현지가 구라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저런 식으로 기록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수치를 잘 모릅니다. 정확한 수치를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영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절이 있고 이렇게 이제 효문제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 정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상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한 2대 정도 내려가면 이제 완전히 뭐라 할까 편한 데 취해가지고 완전히 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퍼져버린 거예요. 그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잘 살던 집하고 갑자기 어떤 사업 같은 걸 해갖고 갑자기 돈을 번 집하고 소비하는 패턴이 다릅니다. 소비하는 패턴이 다릅니다. 원래부터 잘 살던 집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룰대로 사는 거고 없었다가 갑자기 뭐가 대박이 나서 잘 살게 되면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무리수를 둬서 계속 있어 보이고 그런 걸 자랑을 하려고 하지. 그래서 북위의 귀족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 점점 더 힘들어지죠. 그리고 위에는 통제도 안 돼. 그래서 나라가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원래 이 평성이 수도였을 때 북방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6개의 진을 설치했어요. 이게 육진이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건 유목민들 중심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수도에 있는 사람이 인류, 여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수도방위 사령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 계급이 높은 사람들, 사령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육군 본부에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전방에서 막 사단장급, 굉장히 센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이류들이 여기에 있었어. 근데 수도가 날름 옮겨갔네. 옮겨갔는데 이 사람들은 옮겨갈 필요가 없어. 왜? 여기는 만리장성하고 한참 떨어져서 그렇게 안 위험해요. 수도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안 옮겨온 거야.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대우를 똑같이 해줬지. 근데 좀 지나니까 너네가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지. 대우를 안 해주지. 그러니까 야 우리가 원래 그런 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게 육진의 난이라는 겁니다. 육진의 난. 육진의 난. 저 6개의 진을 가지고 있었던 저 사람들이 이제 귀족이에요. 유목민 귀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밑에 유목 세력들을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수도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말을 안 들으면 실력 행사로.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치고 오니까 중앙 쪽에서는 안 되죠. 지금도 맞죠.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전방에 있는 부대들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도에서 뭘 막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이때 실력자로 등장하는 게 이주영이라는 사람이고 무신의 난, 우리나라로 치면 무신의 난 같은 거죠. 고려시대 때 무신의 정중부 무신의 난 뭐 이렇게 해갖고 새로운 실력자로 딱 등장을 해서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먹어 봐야겠다 이렇게 딱 나섰을 때 그렇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이성계처럼 그냥 쭉쭉쭉 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뒤집어 갖고 또 되치기 당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몰락하고 고한,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고한하고 우문태가 나라를 쪼갰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동위, 이게 서위. 그렇게 해서 쪼개가지고 조금 하고 있는데 이게 나라가 어느 정도 이상 오래 가야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사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하는데 세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게 세종이 없었다면 조선이 영속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같이 한번 딱 눌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아니면 계속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다니까.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야, 너네 할아버지랑 우리 할아버지랑 원래 친구 아니었냐? 나라가 건립된 지 얼마 안 되면 늘상 그 얘기가 나와요. 나라가 오래됐잖아요. 몇백 년 됐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맘먹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도 얘네 할아버지한테 신하였었어.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얘네 할아버지한테 신하였었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나라가 건국되고 얼마 안 되면 우리 할아버지랑 너네 할아버지랑 야, 그게 배꼽 친구였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뒤에서. 아니면 더 건국된 지가 얼마 안 되면 너네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야, 그게 거시기 친구야. 중마고우고 어깨동무고. 야, 어깨동무 진짜 오래간만에. 그거 옛날 말인데.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왕에 대한 권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뒤집어져요. 잘 뒤집어져. 언제나. 개국 초에. 그런데 이방원이 싹쓸이를 한번 시켰고 세종이 한번 눌러버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틀이 확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그리고 특히 유목민들이 그걸 잘 못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요 사람이 차지한 걸 이쪽에서 날롬 해갖고 쪼개먹고 그쪽에 먹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 봐보세요. 534년에서 550년 한 15년 하다가 또 딴 놈이 또 날름 먹어. 네. 그래서 북제북주로. 그러니까 여기가 북제북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 자체를 나중에 요 북주에서 조금 하다가 조금 지나면 진짜 센 사람이 또 나옵니다. 저기 수문제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북주에 이제 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또 도전을 하거든요. 내가 천하를 제패하겠다. 그러면서 또 불교를 공격해요. 그 이야기는 오늘은 좀 아까우니까 제가 오늘 거기까지 해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저 147m에 안 놀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 지금 나 그게 놀랬으면 내가 쭉쭉쭉 나가가지고 여기까지 해주려고 그랬어. 근데 147m 500년대에 147m예요. 그랬는데 어쩌라고. 내가 거기 뭐 청약 들어간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그래요. 이런 정신 자세를 보이는 바람에 나도 깜짝 놀랐어. 내가 달마가 된 듯 했다니까. 달마가 147m짜리 탑을 보고 이렇게 놀라는 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147m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어쩌라고 하는 걸 보고 내가 달마가 된 것 같았어. 그래서 더 이상 이 얘기는 못할 것 같고 언제 해주냐면 내가 다다음 시간에 아니고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북주 무제의 패불 관련된 이야기들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